카를로스 2세의 죽음은 단순히 한 왕조의 종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럽 전체의 세력 균형을 뒤바꾸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시작이었습니다. 200년간 유럽을 지배했던 합스부르크 제국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면서 남겨진 거대한 권력의 공백을 두고 열강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카를로스 2세는 죽기 전 유언장에서 프랑스 부르봉 왕가의 앙주 공작 필리프를 후계자로 지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유럽을 14년간의 참혹한 전쟁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스페인 왕위계승 전쟁 1701, 1714이 그것입니다.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손자인 필리프가 스페인 왕이 되면 프랑스와 스페인이 하나로 통합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유럽의 패권을 완전히 프랑스가 장악한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유럽 강국들, 특히 오스트리아, 영국, 네덜란드는 이를 절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가문은 스페인 합스부르크의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서 왕위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레오폴드 1세 황제는 자신의 둘째 아들 카를 대공을 스페인 왕으로 즉위시키려 했습니다. 영국과 네덜란드는 프랑스가 너무 강해지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만약 프랑스와 스페인이 합쳐지면 대서양과 지중해의 해상 무역로가 모두 프랑스의 통제 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는 해상 강국인 영국과 네덜란드에게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전쟁은 처음에는 프랑스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습니다. 필리프 5세는 무사히 스페인 왕으로 즉위했고 프랑스군은 이탈리아와 네덜란드에서 연승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말버러 공작과 오스트리아의 오이겐 공자가 이끄는 연합군이 반격에 나서면서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1704년 블렌하임 전투에서 프랑스군이 대패하면서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연합군은 스페인 본토까지 진격했고 마드리드를 점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때 카를 대공이 카를로스 3세라는 이름으로 스페인 왕으로 즉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711년 오스트리아 황제 요제프 1세가 갑작스럽게 죽으면서 상황이 또다시 급변했습니다. 카를 대공이 카를 6세로 신성 로마 황제에 즉위하게 되면서 이번에는 오스트리아가 너무 강해질 위험이 생겼습니다. 영국은 전쟁을 조기에 끝내는 쪽으로 정책을 바꾸었습니다. 1713년 위트레흐트 조약으로 전쟁이 끝났습니다. 필리프 5세는 스페인 왕으로 인정받았지만 프랑스와 스페인의 합병은 영원히 금지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스페인의 이탈리아 영토와 네덜란드 남부를 얻었고 영국은 지브롤터와 미노르카 섬을 차지했습니다. 유전학적 관점에서 본 근친혼의 심층 분석. 현대 과학은 카를로스 2세가 왜 그토록 심각한 유전적 결함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2009년 스페인의 유전학자들이 합스부르크 가문의 족보를 바탕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카를로스 2세의 근친교배 개수 coefficient of inbreeding는 0.254였습니다. 이는 그의 부모가 친형제자매였을 때와 거의 같은 수치입니다. 실제로는 삼촌과 조카딸 사이였지만 200년간 누적된 근친혼으로 인해 유전적으로는 형제자매 수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카를로스 2세의 유전적 다양성이 일반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정상적인 인간은 부모로부터 각각 다른 버전의 유전자를 받아서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합니다. 하지만 카를로스 2세는 같은 유전자를 중복으로 받은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열성 유전자로 인한 질병이 발현될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열성 유전자는 우성 유전자에 의해 억제되어 질병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친혼이 반복되면 같은 열성 유전자끼리 만날 확률이 높아져서 질병이 발현됩니다. 카를로스 2세에게서 나타난 증상들을 현대의학으로 분석하면 1. 프레더-윌리 증후군, 프라더-윌리 신드롬, 신생아 시기의 근육 긴장도 저하, 성장 호르몬 분비 부족으로 인한 저신장, 지적 장애, 생식기 발달 부진, 비만 경향. 카를로스의 경우는 오히려 저체중이었는데 이는 영양실조 때문으로 추정. 2. 클라인펠터 증후군, 클라인펠터 신드롬, 남성 불임, 2차 성징 발달 지연, 여성형 유방 발달, 키가 크고 팔다리가 긴 체형. 카를로스의 경우는 다른 증후군과 복합적으로 작용. 3. 하악 전돌증, 만디빌라 프로그나티즘, 아래턱이 과도하게 발달하는 질환.
합스부르크 가문의 특징적인 합스부르크 턱, 씹기와 삼키기 장애, 언어 장애, 수두증, 하이드로세팔러스, 외척수액의 과도한 축적으로 인한 두개골 확대, 두통과 구토, 지적 능력 저하, 간질 발작, 오우, 갑상선 기능 저하증, 하이포타이로이디즈, 성장 지연, 지적 발달 지연, 근육 무력감, 변비와 소화 장애, 이러한 질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카를로스 2세는 평생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다른 유럽 왕실의 근친혼 사례들, 합스부르크만이 근친혼의 피해자는 아니었습니다. 유럽의 거의 모든 왕실이 비슷한 문제를 겪었고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프랑스 부르봉 왕가 루이 14세의 후손들도 근친혼의 폐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루이 15세는 사촌과 결혼했고 그의 후손인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 사이에서 태어난 루이 17세는 결핵으로 어린 나이에 죽었습니다. 이는 근친혼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가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루이 14세의 직계 후손들이 대부분 단명했다는 점입니다. 루이 14세는 72년간 재위했지만 그의 아들과 손자들은 모두 그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증손자였던 루이 15세가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던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영국 왕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조지 3세는 포르피린증이라는 희귀한 유전병을 앓았습니다. 이 병은 혈액 내 포르피린이라는 물질이 과도하게 축적되어 정신 이상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조지 3세는 말년에 완전히 광기에 사로잡혔고 아들인 조지 4세가 섭정을 해야 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혈우병 유전자의 보인자였습니다. 그녀의 아들 레오폴드는 혈우병으로 31세에 죽었고 딸들을 통해 이 유전자가 러시아와 스페인 왕실로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니콜라이 2세의 아들 알렉세이 황태자는 심각한 혈우병을 앓았습니다. 이 때문에 황후 알렉산드라는 라스푸틴 같은 요승에게 의존하게 되었고 이는 결국 러시아 혁명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독일 제국 독일의 빌헬름 2세 황제는 분만 중 사고로 왼팔에 장애를 입었지만 이것이 단순한 사고였는지 유전적 요인이 있었는지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는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외손자였는데 성격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충동적이었습니다. 빌헬름 2세의 충동적인 성격과 외교적 실책들은 1차 대전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좀 더 안정적인 성격이었다면 유럽의 역사가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프란츠 요제프 황제의 아들 루돌프 황태자는 1889년 마이어링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자살로 발표되었지만 그의 불안정한 정신 상태가 유전적 요인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루돌프의 죽음으로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이 후계자가 되었고 그의 암살이 1차 대전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극단적 사례 근친혼의 가장 극단적인 사례는 고대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였습니다. 이 왕조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부하였던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세운 것으로 300년간 이집트를 지배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특징은 형제자매 간의 결혼이 일반화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이집트의 전통적인 파라오 제도를 모방한 것으로 신성한 왕족의 피를 순수하게 보존한다는 종교적 신념에 바탕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 7세도 자신의 오빠들과 연이어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먼저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결혼했다가 그가 죽자 다른 오빠인 프톨레마이오스 14세와 결혼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 카이사리온과도 결혼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300년간의 근친혼 결과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후기 왕들은 심각한 유전적 문제를 겪었습니다. 많은 왕들이 정신 이상이나 신체적 기형을 가지고 있었고 왕조 자체의 통치 능력도 급격히 쇠퇴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 7세가 그나마 정상적이었던 것은 그녀의 어머니가 외부 혈통이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그녀도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의 관계를 통해 새로운 혈통을 도입하려 노력했습니다. 결국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클레오파트라 7세의 죽음과 함께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300년간 지속된 위대한 왕조가 근친혼으로 인해 자멸한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 숨겨진 근친혼 문제들. 근친혼 문제는 과거만의 일이 아닙니다. 현재도 전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의 근친혼이 계속되고 있으며 그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사촌 간 결혼. 중동의 많은 국가에서는 사촌 간 결혼이 여전히 일반적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전체 결혼의 약 60%가 사촌 간 결혼이고 파키스탄에서는 70% 이상이 사촌 간 결혼입니다. 이런 관습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적 이유, 지참금을 절약하고 재산을 가문 밖으로 유출시키지 않기 위해. 사회적 이유, 가문의 명예를 지키고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종교적 이유, 일부 종교에서 사촌 간 결혼을 허용하거나 권장하기 때문에. 문화적 이유, 오랜 전통과 관습을 유지하기 위해. 하지만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파키스탄에서는 선천적 장애 발생률이 세계 평균의 5배에 달합니다. 특히 청각장애, 지적장애, 심장기형 등이 높은 빈도로 나타납니다. 영국에 거주하는 파키스탄계 주민들을 조사한 결과 이들 사이의 선천적 장애 발생률이 일반 영국인보다 13배 높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파키스탄에서 사촌과 결혼한 후 영국으로 이주한 경우였습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와 근친혼. 인도의 카스트 제도도 사실상의 근친혼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같은 카스트 내에서만 결혼할 수 있다는 규칙 때문에 유전자 풀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특히 상위 카스트일수록 더 엄격한 혼인 규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근친혼의 폐해가 더 심각합니다. 브라만 카스트의 경우 몇 개의 고트라 내에서만 결혼이 허용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가까운 친척 간 결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도 남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삼촌과 조카딸 간의 결혼이 전통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지역의 유전병 발생률이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높습니다. 아프리카의 부족 사회. 아프리카의 일부 부족 사회에서도 종례혼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왕족이나 족장 가문에서는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근친혼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일부 부족에서는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들, 자신의 어머니 제외를 모두 상속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복 형제자매 간의 결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남아프리카의 일부 부족에서는 사촌 간 결혼을 선호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이 시집갈 때 가져가는 재산을 부족 내에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종교적 공동체의 문제. 일부 종교적 공동체에서도 근친혼 문제가 심각합니다. 몰몬교회 일부 분파에서는 일부 다처제와 함께 근친혼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유타주와 아리조나주 경계의 일부 공동체에서는 족장의 혈통을 이어받기 위해 가까운 친척 간의 결혼이 강요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일부 정통 유대교 공동체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가문이나 레비레위족 가문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같은 가문 내에서만 결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미시 공동체도 외부와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근친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들 공동체에서는 특정 유전병의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100배 이상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현대 의료진의 딜레마. 현대 의료진들은 근친혼으로 인한 유전병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복잡한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상대주의 vs 의학적 객관성. 의료진들은 환자의 문화적 배경을 존중해야 하지만 동시에 의학적 사실도 전달해야 합니다. 근친혼을 전통으로 여기는 환자 가족들에게 그 위험성을 설명하는 것은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일부 의료진들은 직접적으로 근친혼을 비판하기보다는 유전 상담이라는 이름으로 우회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종교적이나 문화적 이유로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의 한계. 많은 유전병은 현재로서는 완치가 불가능합니다. 의료진들은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진행을 늦추는 치료만 할 수 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지적 장애나 신체 기형의 경우에는 의료진도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고가의 치료를 계속 받아도 환자의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가족 상담의 어려움. 유전병 환자가 태어나면 가족들은 극심한 죄책감과 절망감에 빠집니다. 특히 근친혼이 원인인 경우에는 자신들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아이가 고생한다는 생각에 더욱 괴로워합니다. 의료진들은 이런 가족들을 상담하면서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향후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언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유전자 치료의 가능성과 한계.
현대의학의 발달로 일부 유전병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유전자 치료의 현황. 현재까지 유전자 치료가 성공한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주로 단일 유전자 결함으로 인한 질병에서만 부분적인 성공을 거두었을 뿐 복합적인 유전 질환에는 아직 효과적인 치료법이 없습니다. 혈우병, 면역 결핍증, 일부 유전성 실명 등에서는 유전자 치료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치료들도 완전한 치료라기보다는 증상 완화 정도의 효과에 그치고 있습니다. CRISPR 기술의 가능성. 최근 개발된 CRISPR 유전자 편집 기술은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결함이 있는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교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8년 중국에서 HIV 저항성을 가진 유전자 편집 아기가 태어났다고 발표되어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실험은 윤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안전성 문제도 제기되어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윤리적 논란. 유전자 편집 기술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윤리적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연 인간이 자연의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조작할 권리가 있는가? 유전자 편집을 통해 완벽한 인간을 만들려는 시도는 정당한가? 또한 유전자 편집 기술이 상용화되면 경제적 격차가 유전적 격차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만이 유전자 편집을 통해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면 이는 새로운 형태의 계급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교육과 인식 개선의 중요성. 근친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학 교육의 필요성. 많은 지역에서 근친혼이 계속되는 이유 중 하나는 과학적 지식의 부족입니다. 유전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다면 근친혼의 위험성을 쉽게 알 수 있지만 교육 기회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여전히 미신이나 관습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WHO와 유니세프는 개발도상국에서 기초 과학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교육 기회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데 여성들이 과학적 지식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근친혼을 거부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의 역할. 종교적 이유로 근친혼이 행해지는 지역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이 나서서 근친혼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금지한다면 훨씬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나서서 사촌 간 결혼 전에 유전자 검사를 받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근친혼 비율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도 아라즈하르 대학의 이슬람 학자들이 근친혼의 위험성을 종교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신이 창조한 인간의 몸을 해치는 것은 신의 뜻에 어긋난다는 논리로 근친혼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의 영향력.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등 대중매체의 영향력도 매우 큽니다. 교육 프로그램이나 다큐멘터리를 통해 근친혼의 위험성을 알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인도에서는 유명한 볼리우드 배우들이 나서서 근친혼 반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중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직접 나서서 메시지를 전달하니 일반적인 교육보다 훨씬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도 인기 드라마를 통해 근친혼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사촌 간 결혼으로 태어난 장애 아동의 이야기를 보여줌으로써 시청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과 법적 규제. 각국 정부들도 근친혼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결혼 전 건강검진 의무화. 많은 국가에서 결혼 전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바레인 등 중동 국가들이 선도적으로 이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결혼 신고 시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같은 열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유전병 자녀를 낳을 위험이 높다면 결혼을 재고하도록 권고합니다. 하지만 강제로 결혼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최종 결정은 당사자들의 자유의지에 맡기되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유전 상담 서비스 확대. 선진국들은 유전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유전 상담사들이 예비 부부들에게 유전학적 위험 요소를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검사를 권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보험회사들이 유전 상담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리 유전적 위험을 파악해서 예방하는 것이 나중에 치료비를 지출하는 것보다
경제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유전자 스크리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흔한 유전병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육 정책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국가에서 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기초 유전학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핀란드,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은 일찍부터 종합적인 성교육과 함께 유전학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인체와 유전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가장 앞선 유전학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유전병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근친혼의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본 근친혼의 비용. 근친혼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의료비 부담. 유전병 환자들의 치료에는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중증 장애를 가진 환자는 평생에 걸쳐 수억 원의 의료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근친혼으로 태어난 아이들의 평균 의료비는 일반 아이들보다 5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이는 개인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부담이 됩니다. 영국 NHS 국민건강보험의 통계에 따르면 파키스탄계 주민들의 의료비가 전체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근친혼 가정의 후손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근친혼이 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생산성 손실. 유전병 환자들은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생산성 손실로 이어집니다. 심각한 지적 장애를 가진 환자는 평생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생활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가족 중 누군가는 이를 포기하고 간병에 전념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계은행의 연구에 따르면 근친혼 비율이 높은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합니다. 유전병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과 생산성 손실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회보장 부담. 많은 국가에서 중증 장애인들에게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친혼으로 인한 장애인이 증가하면 이런 사회보장 부담도 급증합니다. 독일에서는 터키계 이민자들 사이에 근친혼으로 인한 장애 아동이 증가하면서 사회보장 비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독일 정부는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유전 상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방의 경제적 효과. 반대로 근친혼을 예방하면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키프로스에서는 1970년대부터 지중해성 빈혈 검사를 의무화했습니다. 그 결과 이 질병의 발생률이 95% 이상 감소했고 연간 수백만 달러의 의료비를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결혼 전 검사를 의무화한 후 유전병 발생률이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수십억 리알의 의료비를 절약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술 발전과 새로운 가능성들. 현대 기술의 발전은 근친혼 문제 해결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 기술의 발달. 과거에는 유전자 검사가 매우 비싸고 복잡했지만 최근에는 비용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23만 미 같은 회사들은 $100 이하의 비용으로 유전자 검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 기술의 발달로 전체 게놈을 분석하는 비용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2003년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완료되었을 때는 $30억 달러가 들었지만 현재는 $1,000 이하로 가능합니다. 이런 기술 발전으로 개발도상국에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기술이 더 발전하면 휴대전화만한 크기의 장비로도 현장에서 즉시 유전자 검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공지능의 활용. 인공지능 기술을 유전 상담에 활용하는 연구도 활발합니다. AI가 가족력과 유전자 정보를 분석해서 유전병 발생 위험을 예측하고 최적의 상담 내용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구글과 IBM 같은 기술 회사들은 의료용 AI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술이 상용화되면 전문 유전 상담사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고품질의 유전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원격 의료의 확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원격 의료가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이는 외딴 지역이나 개발도상국에서도 선진국의 전문의들로부터 유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화상회의 기술을 이용해서 전 세계 어디서나 유전 전문의와 상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어 장벽도 실시간 번역 기술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종교와 근친혼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 종교계에서도 근친혼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의 변화, 전통적으로 이슬람교에서는 사촌 간 결혼을 허용해 왔습니다. 심지어 예언자 무함마드도 사촌과 결혼했다는 기록이 있어서 이를 근거로 사촌 간 결혼을 정당화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많은 이슬람 학자들이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지식이 발달한 현재 근친혼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계속하는 것은 오히려 이슬람의 기본 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이슬람에서는 마슬라하 마슬라, 즉 공익을 추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친혼이 개인과 사회에 해를 끼친다면 이를 금지하는 것이 오히려 이슬람 정신에 부합한다는 해석입니다. 이집트의 아라즈하르 대학, 사우디아라비아의 킹 압두라지즈 대학 등 권위 있는 이슬람 교육기관에서도 이런 해석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힌두교의 변화, 힌두교에서도 전통적인 카스트 제도와 고트라 제도에 대한 재해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트라 제도는 원래 근친혼을 방지하기 위한 지혜로운 제도였습니다. 같은 고트라끼리는 형제자매로 여겨서 결혼을 금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제도가 오히려 결혼 상대를 제한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의 힌두교 개혁가들은 고트라 제도의 원래 취지를 되살려서 유전적으로 가까운 사람들 간의 결혼을 방지하는 데 활용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입장,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근친혼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에서 근친혼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기독교 교회들은 이런 성경의 가르침이 단순히 도덕적 명령이 아니라 과학적 지혜가 담긴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3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 현대 유전학의 발견과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문화, 인류학적 관점에서 본 근친혼. 문화 인류학자들은 근친혼을 단순히 나쁜 관습으로 보지 않고 그 문화적 배경과 의미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력과 재산에 집중. 많은 전통 사회에서 근친혼은 권력과 재산을 가문 내에 집중시키는 수단이었습니다. 외부인과 결혼하면 재산이 분산되고 권력이 약화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들이 형제자매와 결혼했던 것도 신성한 왕권을 순수하게 보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의 근친혼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결속의 강화. 일부 부족 사회에서는 근친혼이 부족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같은 혈족끼리 결혼함으로써 부족의 단결을 다지고 외부의 침입에 대항하는 힘을 키웠습니다. 아프리카의 일부 유목 부족들이 사촌 간 결혼을 선호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혹독한 자연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부족의 결속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종교적 순수성의 추구. 많은 종교에서 혈통의 순수성을 중시했습니다. 신성한 혈통을 외부의 불순한 혈통과 섞는 것을 금기시했습니다. 인도의 브라만 카스트가 카스트 내혼을 고집하는 것도 종교적 순수성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유대교에서 유대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자녀만을 유대인으로 인정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문화적 변화의 어려움. 이런 깊은 문화적 뿌리 때문에 근친혼 관습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단순히 과학적 사실을 제시한다고 해서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문화 인류학자들은 각 문화의 고유한 가치와 신념을 존중하면서도 해로운 관습은 점진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외부에서 강요하기보다는 내부에서 자발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근친혼의 영향. 근친혼은 당사자들과 그 자녀들에게 심각한 심리적 영향을 미칩니다. 강제 결혼의 트라우마. 많은 근친혼이 강제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여성들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족이 정한 상대와 결혼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강제 결혼은 심각한 심리적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등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강제로 사촌과 결혼한 여성들의 우울증 발생률이 일반 여성보다 5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자녀의 정체성 혼란. 근친혼으로 태어난 자녀들은 성장하면서 정체성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부모가 친척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서구 사회에서 자란 이민자 2세들의 경우 서구의 가치관과 부모의 전통적 가치관 사이에서 갈등을 겪습니다. 자신의 출생 배경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적 낙인과 차별. 유전병을 가진 자녀들은 사회적 낙인과 차별에 시달립니다. 외모상 이상이 있거나 지적 장애가 있는 경우 특히 심합니다. 이런 차별은 가족 전체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들도 사회적 시선을 의식해서 위축되고 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죄책감과 자책. 근친혼으로 장애 자녀를 낳은 부모들은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내 잘못 때문에 아이가 고생한다는 생각에 자책합니다. 이런 죄책감은 부부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서로를 원망하거나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래 전망과 과제들. 근친혼 문제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변화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긍정적 변화들. 교육 수준의 향상. 전 세계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과학적 지식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여성 지위의 향상.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결혼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도시화의 진행. 도시에서는 다양한 사람들과 만날 기회가 많아서 근친혼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 유전자 검사 기술의 발달로 위험을 미리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제적 관심. 국제기구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과제들. 문화적 저항. 전통을 고수하려는 보수적 세력들의 저항이 여전히 강합니다. 경제적 이유. 가난한 지역에서는 경제적 이유로 근친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 접근성. 아직도 많은 지역에서 교육 기회가 부족합니다. 종교적 갈등. 일부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이 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법적 한계. 종교의 자유와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근친혼을 규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근친혼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개인적 차원. 과학적 지식 습득. 유전학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추고 주변에 알립시다. 편견 없는 태도. 근친혼 피해자들을 차별하지 말고 도움을 줍시다. 기부와 후원. 관련 단체들을 후원해서 문제 해결에 기여합시다. 인식 개선. SNS 등을 통해 올바른 정보를 공유합시다. 사회적 차원. 교육 강화. 학교 교육 과정에 유전학 교육을 포함시킵시다. 의료 서비스 개선. 유전 상담 서비스를 확대합시다. 법제도 정비. 필요한 경우 법적 규제를 강화합시다. 국제협력. 국가 간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합시다. 마지막 메시지. 카를로스 2세의 유산. 카를로스 2세는 39년의 짧은 생애 동안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행복하지 못했고 권력을 가졌지만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의 비극은 한 개인의 불행을 넘어서 인류 전체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귀족의 품격은 순수한 혈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진정한 왕족의 권위는 혈연이 아니라 덕행에서 나옵니다. 진정한 문명의 척도는 기술력이 아니라 가장 약한 구성원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있습니다. 우리는 카를로스 2세 같은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학적 지식을 널리 알리고 해로운 관습을 바꾸며 무엇보다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술은 발전했고 지식은 축적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천하는 용기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잘못된 관습들을 과감히 개선해야 합니다. 카를로스 2세는 말했습니다. 그가 실제로 한 말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의 고통스러운 생애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나와 같은 괴물이 더 이상 태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태어나기를 바란다.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 남기고 싶은 유일한 유산이다. 이것이 바로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여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지혜입니다. 우리 모두가 카를로스 2세의 마지막 유언을 기억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맺어진 결혼에서 건강한 아이들이 태어나고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세상 말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왕족의 품격이고 진정한 인간의 존엄성이며 진정한 문명의 가치일 것입니다.